평화롭고 조용한 대한민국의 어느 외곽 시골 마을. 산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이 마을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동네 사람들도 해가 지면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거대하고 낡은 고택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녹슨 철대문은 굳게 닫혀 있고 마당에는 어른 허리춤까지 오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스산한 기운마저 내뿜는 곳. 수십 년간 사람의 발길이 끊긴 채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떠돈다는 흉흉한 소문만 무성했던 이 집. 그런데 최근 이 흉가나 다름없는 고택을 헐값에 매입한 새 주인이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반장님, 이쪽으로 와보셔야겠습니다. 여기 벽면 뒤에 빈 공간이 있는데요. 오랜 세월의 겹겹이 색이 바랜 벽지를 뜯어내고 곰팡이가 슬어 허름해진 지하실의 벽면을 해머로 부수던 인부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로 꽉 차 있어야 할 단단한 벽 안쪽에서 둔탁하고 텅 빈 메아리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에 벽돌을 몇 개 더 빼내자 놀랍게도 그 속에는 성인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비밀 공간, 그리고 굳게 닫힌 두꺼운 강철 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녹슨 자물쇠와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은 철문. 인부들은 직감적으로 이 문 뒤에 심상치 않은 것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산소 용접기를 가져와 불꽃을 튀기며 반나절 동안 간신히 철문의 경첩을 끊어내고 문을 열어젖힌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멈추고 제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쾌쾌하고 습한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좁은 밀실 안. 휴대폰 손전등 불빛이 밀실 안을 비추자 그곳에는 누런 빛을 내뿜는 묵직한 직육면체의 물건들이 마치 벽돌처럼 차곡차곡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련 번호가 선명하게 찍힌 순도 99.9%의 1kg짜리 골드바 수백 개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과 감식반, 그리고 한국은행 소속의 화폐 및 귀금속 전문가들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이 금괴들의 가치는 현재 시세로 무려 100억 원어치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부가 곰팡내 나는 시골 고택의 지하실 벽면, 그것도 이중 콘크리트 벽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막대한 엄청난 금괴를 낡은 고택의 벽 속에 묻어두었던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문점. 이 금괴의 진짜 주인은 대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100억이라는 돈을 포기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인간의 밑바닥에 숨겨진 끝없는 탐욕, 그리고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굳은 시멘트 속에 묻혀있던 끔찍하고도 소름 돋는 진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한장 안개 낀 마을의 거부, 그리고 미스터리한 증발.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시계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전인 2006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당시 이 거대한 고택의 주인은 해당 지역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허리를 굽힐 정도로 유명했던 엄청난 자산가 김태수 회장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막노동판부터 시작해 맨손으로 수백억 대의 건설사와 부동산 자산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 그는 특유의 불도저 같은 추진력과 냉혹한 결단력으로 지역 사회의 경제적 실권을 쥐고 흔들었으며 정재계 인사들과도 두터운 인맥을 자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기업가의 삶이었지만 굳게 닫힌 저택의 대문 안쪽에서 벌어지는 그의 가정사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그의 곁을 지켰던 조강지처 첫 번째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김 회장은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참석한 한 사교 모임에서 자신보다 무려 20살이나 어린 젊고 매혹적인 갤러리 큐레이터 이수진을 만나게 됩니다. 이수진의 화려한 외모와 사근사근한 태도에 매료된 김 회장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재혼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세장간은 평화가 아닌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특히 전처소생인 장남 김영민과의 갈등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강압적인 훈육과 무관심 속에서 자란 장남 영민은 새어머니인 이수진이 들어온 이후 완전히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업 자금을 핑계로 매달 아버지에게 수억 원의 거액을 요구했고 아버지가 주지 않으면 집안의 고가의 미술품을 몰래 내다 팔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가져간 돈은 번번이 불법 하우스 도박장과 유흥비로 공중분해되기 일쑤였고 빚쟁이들이 고택 앞까지 찾아와 진을 치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김 회장은 아들을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며 골프채를 휘둘렀고 이수진은 그 둘 사이에서 교묘하게 이간질을 하며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안은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고 고택의 두꺼운 벽 너머로는 매일 밤 고성과 깨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06년 11월 14일 초겨울의 차가운 안개가 마을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던 음산한 새벽이었습니다. 마을의 제왕으로 군림하던 김 회장이 그야말로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고택의 넓은 정원을 1시간씩 산책하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침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오전 9시가 넘도록 인기척이 없자 이상함을 느낀 집사 박동우가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의 풍경은 기괴했습니다. 김 회장이 매일 밤 덮고 자던 실크 이불은 반쯤 젖혀져 있었고 침대 위에는 그가 입고 잤던 남색 파자마가 마치 허물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장 위에는 그의 지갑과 모든 신분증, 여권, 그리고 평소 분신처럼 아끼던 1억 원 상당의 스위스제 금장 시계까지 흠집 하나 없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날 밤 벗어둔 슬리퍼의 방향조차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되어 공기 중으로 사라지거나 외계인에게 납치라도 당한 것처럼 방 안에는 누군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격렬하게 저항하거나 몸싸움을 벌인 흔적도 핏자국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다급한 신고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즉각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청은 납치나 원한에 의한 청부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헬기와 탐지견이 동원되어 고택 인근의 야산과 깊은 저수지를 샅샅이 수색했고 김 회장의 원한을 살 만한 사업상 경쟁자들과 조폭들까지 모두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만 갔습니다. 일주일, 한 달, 1년. 범인으로부터 몸값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도 오지 않았고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CCTV가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던 시절, 안개 낀 새벽의 저택 주변은 완벽한 밀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젊은 아내 이수진과 장남 김영민 역시 철저한 알리바이와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망을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경찰 수사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단순 실종으로 남게 되었고 대중의 관심도 냄비처럼 식어버리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갔습니다. 그가 남긴 수백억 대의 막대한 유산은
5년의 유예 기간과 피 튀기는 법적 공방 끝에 아내 이수진과 장남 김영민에게 각각 분배되었고 참혹한 기억만이 남은 이 고택은 아무도 찾지 않는 흉가로 방치된 채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풍파를 견뎌야 했습니다. 제두장 금괴의 발견, 다시 열린 판도라의 상자, 그리고 다시 현재 2026년 포크레인과 해머, 소리와 함께 우연히 세상의 빛을 보게 된 100억 원의 금괴는 완벽하게 묻혀버린 줄 알았던 20년 전의 콜드케이스, 미제 사건의 봉인을 산산조각 내며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언론은 연일 100억 금괴, 고택 미스터리라는 자극적인 타이틀로 대서특필했고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경찰청 장기미제 사건 전담팀 소속 동물적인 감각과 지독한 집요함으로 유명한 최윤아 형사가 이 사건의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무너진 콘크리트 벽과 영롱한 빛을 내는 금괴들을 번갈아 보던 최 형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진해서 잠적하거나 야반 도주를 한 사람이 현금보다 귀한 100억 원어치의 금괴를 굳은 콘크리트 벽 속에 고스란히 묻어두고 간다. 삼척동자도 비웃을 소리죠. 이건 실종이 아닙니다. 살인입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고 지독하게 탐욕스러운 살인. 최 형사는 감식반이 채취한 금괴의 일련 번호를 즉시 스위스 조폐국과 국내의 대형 금 거래소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이 금괴들은 20년 전 김태수 회장이 실종되기 불과 석 달 전 자신의 차명 계좌에 있던 주식과 부동산을 급처분하여 현금화한 뒤 블랙마켓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은밀하게 매입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김 회장은 왜 이렇게 막대한 자산을 추적하기 어려운 금괴로 바꾸어 지하실 구석에 숨겨야 했을까요? 가족들을 믿지 못해 자신만의 도피처 혹은 최후의 보루를 만들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범인은 왜 김 회장을 살해하고도 이 엄청난 금괴를 단 한 개도 챙기지 못한 채 20년 동안이나 썩혀두었을까요? 퍼즐의 조각을 이리저리 맞춰보던 최 형사는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범인은 김 회장을 살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금괴가 숨겨진 이 이중 철문 밀실의 위치를 끝내 알아내지 못했거나 모종의 사고로 인해 문을 열지 못하고 도망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최 형사팀은 경찰청 서고 깊숙한 곳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20년 전의 방대한 수사 기록을 박스째로 가져와 원점에서부터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것은 역시 천문학적인 유산을 노릴 동기가 충분했던 가족과 최측근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장남 김영민. 그는 아버지가 실종된 후 법정 상속분을 물려받아 잠시 외제차를 끌고 다니며 호화롭고 방탕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도박 중독과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어 전 재산을 탕진했고 현재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지방의 한 빈민가 여관방을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젊은 아내 이수진. 그녀는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고 김 회장의 회사 지분을 매각한 직후 한국의 모든 자산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이후 LA의 부촌인 비벌리힐스에서 호화저택을 짓고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하며 럭셔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국내 수사, 기관과의 연락은 완전히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 고택의 살림과 김 회장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던 집사 박동호. 그는 김 회장의 수족과도 같은 인물이었지만 회장이 실종된 직후 경찰 조사가 끝나자마자
돌연 사직서를 내고 고향인 강원도 산골로 내려갔습니다. 이후 세상과 단절된 채 작은 텃밭을 일구며 칩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 형사 팀은 이 세 사람의 20년 전 진술 조서를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타이핑하며 교차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장소, 행적의 미세한 틈새에서 거짓말의 냄새를 막기 위해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사장 엇갈리는 진술의 파편, 그리고 시멘트 포대. 행동파인 최 형사는 사건 파일에서 눈을 떼고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쓰레기장이나 다름없는 냄새나는 여관방. 바로 장남 김영민의 거처였습니다. 문짝을 부술듯이 두드려 들어간 방 안에는 소주병이 나뒹굴고 있었고, 김영민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초점 없는 눈으로 형사들을 맞이했습니다. 최 형사가 휴대폰으로 100억 원의 금괴 사진을 보여주며 아버지를 죽인 대가치고는 초라한 삶이 아니냐고 도발하자 그의 퀭한 눈에 일순간 광기가 어렸습니다. 경찰 나으리, 제가 아버지를 죽였다고요? 제가 아무리 개차반이고 폐류나 소리를 들었어도 제 핏줄을 죽이겠습니까? 그 영감탱이가 나한테 한 푼도 안 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죽일 배짱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금괴 사진 똑바로 보세요. 내가 저게 저기 있는 줄 알았다면 지금 이 썩은 내 나는 방구석에서 이러고 살겠습니까? 진작에 다 파내서 마카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있겠지. 그의 절규는 거칠었지만 묘하게 진실 게임의 범인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100억이라는 압도적인 부가 있었다면 지독한 도박 중독자인 그가 결코 20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처럼 비참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심리적 분석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 형사는 그의 진술을 녹음하며 미세한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음 날 최 형사는 차를 몰고 굽이굽이 산길을 올라 강원도 정선의 외딴 농가로 향했습니다. 옛 집사 박동우였습니다. 그는 예전에 단정하던 수트 차림은 온데간데 없이 흙 묻은 작업복을 입은 촐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최 형사가 찾아와 신분을 밝히고 금괴 발견 소식을 전하자 그가 들고 있던 호미가 땅에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미세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올 것이 왔군요. 형사님, 회장님은 실종되기 몇 달 전부터 극도로 예민해지셨습니다. 가족들을 벌레 보듯 불신하셨죠. 사모님이 타주는 차도 독이 들었을까 봐 입에 대지 않으셨으니까요. 특히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는 지하실 쪽으로 저조차도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밤마다 지하실에서 쿵쿵거리고 벽을 긁는 소리가 들리긴 했습니다만 워낙 불호령을 내리셔서 아무도 내려가 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박 집사의 떨리는 목소리는 사건 해결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김 회장이 실종되기 한 달 전 고택 지하실에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 형사팀은 즉시 2006년 당시 해당 지역에서 영업했던 모든 인테리어 업체와 건설 일용직 인력 사무소의 장부를 이 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기록이 완벽하지 않았던 20년 전의 수기 장부를 먼지를 마셔가며 뒤지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집요한 추적 끝에 당시 현장에 투입되었던 미장 기술자 한 명을 기적적으로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현재는 은퇴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그 기술자의 증언은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되었습니다. 그 대궐 같은 고택이요. 똑똑히 기억나죠. 평생 미장일을 하면서 그런 이상한 주문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집주인 영감님이 직접 손으로 그린 설계도를 가져와서는
독일제 특수 강철문을 달고 그 겉을 50cm 두께의 콘크리트로 완전히 발라서 벽처럼 위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군대에 벙커를 짓는 줄 알았다니까요. 기술자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더니 형사들을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공사 마지막 날이었어요. 문을 달고 시멘트를 바르려던 찰나에 젊고 예쁜 사모님이 지하실로 급하게 내려오더니 인부들에게 일당의 3배를 현찰로 쥐어주면서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시멘트 배합기랑 재료는 놔두고 가라면서 마무리는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면서요. 돈을 더 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어서 찜찜하지만 그냥 철수했죠. 사모님, 당시 인부들을 돌려보내고 홀로 지하실에 남았던 사람, 바로 2번째 아내 이수진이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이수진이라는 중심을 향해 맹렬하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내장 드러나는 악의 민낯, 그리고 국과수의 경고, 모든 정황 증거가 이수진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상태. 경찰청은 외교부를 통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내리고 미 연방방사국 FBI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이수진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멕시코를 거쳐 남미로 필사적인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보원의 첩보를 받고 잠복 중이던 현지 경찰에 의해 카리브해의 한 고급 리조트 카지노 VIP룸에서 체포되어 한국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그녀의 모습은 수많은 플래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20년 전에 앳된 미모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오만하고 당당했으며 취재진을 향해 오히려 미소를 짓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취조실의 팽팽한 공기 속 최윤아 형사와 이수진이 작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최 형사님이라고 했나요? 젊은 분이 참 애쓰시는데 증거 있나요? 20년 전에도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와서 무혐의로 끝난 일입니다. 그깟 낡은 집구석에서 금괴가 나왔다고 해서 내가 내 남편을 죽였다는 증거가 됩니까? 살인죄를 입증하려면 시체부터 찾아오셔야죠. 영장 청구 시한 끝날 때까지 헛수고하지 마시고 제 변호사나 부르세요. 그녀의 말대로 경찰에게는 아직 재판을 뒤집을 만한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정황과 증언은 넘쳐났지만 범행 도구도 결정적인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으니까요. 이수진은 이 점을 정확히 꿰뚫고 경찰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형사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책상 아래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천천히 꺼내어 이수진의 눈앞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의 붉은 직인이 찍힌 첨단 감식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이수진 씨, 똑똑하신 분이니까 잘 아시겠죠. 완전 범죄라는 건 영화에나 나오는 겁니다. 당신이 놓친 게 2가지가 있더군요. 최 형사는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첫째, 금괴를 숨긴 밀실을 맡고 있던 엄청난 두께의 콘크리트 성분 분석 결과입니다. 이 콘크리트는 일반 시판용 시멘트가 아니더군요. 분석 결과 20년 전 당시 김 회장님이 운영하시던 건설사에서 댐 공사용으로 특별히 화학 배합하여 소량만 생산했던 특수 방수 시멘트와 분자, 구조가 정확히 100% 일치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멘트는 시중에서 구할 수 없고 오직 김 회장님의 자택 창고에만 보관되어 있었죠. 당신이 인부들을 돌려보내고 남은 그 시멘트 말입니다. 이수진의 여유롭던 눈동자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미세하게 빨라졌습니다.
둘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최 형사는 보고서의 다음 장에 있는 선명한 흑백 사진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굴곡진 시멘트 표면의 확대 사진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밀실 철문을 완벽하게 봉쇄한 콘크리트 안쪽, 그러니까 굳기 전에 시멘트 표면에서 지문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공사 인부들이 남긴 것이냐고요? 아닙니다. 인부들은 흑손이라는 도구를 쓰지 맨손으로 시멘트를 만지지 않거든요. 누군가 시간이 촉박해서 서둘러 미장 작업을 하다가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덜 마른 시멘트 벽을 짚은 자국, 첨단 레이저 스캐닝으로 복원해낸 그 굳어버린 지문의 주인은 바로 당신, 이수진 씨였습니다. 취조실 안에는 숨막힐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형사의 서늘하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이수진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이 전 재산을 빼돌려 지하실에 금괴를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몰래 뒤를 쫓아 들어갔죠. 그리고 금괴의 위치와 비밀번호를 묻는 과정에서 격렬한 다툼이 일어났고,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당신은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피를 흘리며 쓰러진 남편 때문에 철문이 안에서 잠겨버리는 바람에 금괴를 꺼내지도 못했고, 결국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밤새도록 밖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맨손으로 콘크리트를 비벼 발라버린 거 아닙니까? 그건 항상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던 이수진의 머리칼이 흐트러졌고, 핏기가 가신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과학적 물증 앞에서는 어떤 교활한 새치여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완벽하게 숨겼다고 맹신했던 끔찍한 진실이 자신이 남긴 단 하나의 굳어버린 시멘트 속 지문에 의해 무참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다섯 장 그날 밤의 핏빛 진실, 그리고 저주받은 철문. 치열한 심리전과 명백한 물증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이수진은 결국 수갑을 찬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20년 전 그 안개 낀 새벽의 진실은 한 편의 호러 영화보다 더 참혹하고 소름 돋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김 회장은 밤마다 지하실에 내려가 비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젊은 아내와 도박꾼 아들을 뼛속까지 불신했던 그는 자신의 현금, 자산을 모두 금괴로 바꾸어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철문 뒤 밀실에 숨겨두고 기회가 되면 홀로 외국으로 밀항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법. 돈 냄새에 관해서는 짐승 같은 촉을 가졌던 이수진은 남편의 행동을 며칠 전부터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실종 전날 밤 인부들을 모두 퇴근시킨 후 깊은 방 남편이 다시 지하실로 내려가는 뒤를 그림자처럼 밟았습니다. 어두운 지하실 틈새로 손전등 불빛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수백 개의 금괴를 목격한 이수진은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당장 이 금괴들의 절반을 내놓으라며 악다구니를 쓰며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김 회장이 순순히 물러설 리 없었습니다. 이 더러운 거머리 같은 년, 내년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김 회장은 그녀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고 좁은 밀실 앞에서는 목숨을 건 격렬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이대로 빈털터리로 쫓겨날 수 있다는 공포와 금괴에 대한 눈먼 탐욕에 사로잡힌 이수진의 눈에 지하실 구석에 인부들이 놓고 간 무거운 철제 파이프 렌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렌치를 양손으로 집어들고 몸을 돌리던 남편의 뒤통수를 향해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김 회장은 외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피를 쏟으며 철문 쪽으로 풀썩 쓰러졌습니다. 피 웅덩이 속에서 경련을 일으키던 남편이 숨을 거두는 것을 확인한 이수진은 극심한 패닉 속에서도 섬뜩할 정도의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우선 시신을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녀는 김 회장의 시신을 비닐로 겹겹이 감싼 뒤 손수레에 싣고 인적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고택 뒷산의 깊은 골짜기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진흙 구덩이를 미친 듯이 파내어 남편을 안매장하고 나뭇가지로 위장한 후 그녀는 다시 피 묻은 손을 씻고 지하실로 뛰어 내려왔습니다. 이제 100억 원의 금괴는 온전히 자신의 차지라고 생각하며 환희에 찬 미소를 짓던 그녀.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남편의 저주인지 그녀 앞에는 절망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렌치에 맞아 쓰러지면서 안에서만 열리도록 특수 제작된 강철 문에 오토락 잠금 장치를 건드려 버렸고 육중한 철문은 굳게 닫혀버린 것입니다. 비밀번호도 몰랐고 비상열쇠조차 방금 자신이 산 채로 묻다시피 한 김 회장의 주머니 속에 함께 안매장되어 버린 절망적인 상황. 아무리 발로 차고 해머로 내리치고 손톱에서 피가 나도록 긁어봐도 두꺼운 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조금씩 날이 밝아오고 있었고 곧 집안의 고용인들이 출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아른거리는 100억의 금괴를 뼈를 깎는 심정으로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대신 살인죄만은 면하기 위해 남편이 흔적 없이 자발적으로 잠적한 것처럼 완벽한 밀실 실종 사건으로 꾸미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밀실의 존재 자체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남은 특수 시멘트 포대를 뜯어 물에 비빈 후 미친 사람처럼 맨손으로 철문 앞 공간을 메꾸고 벽을 완벽하게 평평하게 발라버렸습니다. 땀과 눈물 그리고 시멘트가 범벅이 된 손으로 벽을 매만지며 자신이 무심코 남긴 손자국 하나가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자신의 목에 단단한 올가미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에필로그 탐욕의 무덤 그리고 시간의 심판. 경찰은 이수진의 눈물 어린 자백과 그녀가 지목한 약도를 토대로 굴삭기를 동원해 고택 뒷산을 파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작업 시작 3시간 만에 20년의 긴 세월 동안 차갑고 축축한 흙 속에서 한을 품은 채 백골로 변해버린 김태수 회장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뼈에는 둔기에 맞은 두개골 함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썩어 문드러진 바지 주머니 속에서는 밀실 철문의 녹슨 비상 열쇠가 덩그러니 발견되었습니다. 자신의 일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족마저 등지고 차가운 금괴를 벽 속에 묻었던 비정한 거부. 그리고 그 돈을 독차지하기 위해 남편의 머리를 부수고 시체와 함께 진실을 시멘트로 영원히 발라버리려 했던 잔혹하고 탐욕스러운 아내. 결국 그 벽 속에 갇혀있던 100억 원의 금괴는 김 회장의 것도 이수진의 것도 되지 못한 채 인간의 추악하고 끝없는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을 증명하는 차가운 범죄 증거물로 국고에 환수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은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범죄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이중 콘크리트 벽으로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아무리 깊은 산속에 죄악을 묻으려 해도 진실은 스스로 숨을 쉬며 시간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시간은 결국 가장 집요한 형사가 되어 모든 추악한 것들을
세상의 밝은 빛 아래로 끌어올려 무거운 심판을 받게 만듭니다. 100억 원의 황금빛 탐욕이 숨겨져 있던 시골의 낡은 고택. 이제 그곳은 밤마다 귀신이 우는 단순한 흉가가 아니라 인간의 맹목적인 과욕이 부른 파멸과 비극적인 결말을 묵묵히 보여주는 쓸쓸한 역사의 장소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충격적인 트루 크라임, 고택 벽 속 100억 금괴 미스터리 사건의 전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돈이라는 이름의 괴물이 인간을 어디까지 타락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 소름 돋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의 등골을 더욱 오싹하게 만들고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충격적이고 미스터리한 실화 사건 파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